미국의 관세전쟁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철강도, 반도체도, 농산물도 아닙니다.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열린 국제포럼 도중 세계 외교계의 전설이라 불리는 국제관계학 교수가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석유보다 더 귀한 자원을 이미 50년 전부터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코웃음 치던 중국 대표단이 단 3분 만에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고 결국 노트북을 거칠게 닫은 채 회의장을 뛰쳐나갔습니다. 대체 한국이 가진 석유보다 귀한 자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중국은 왜 그토록 당황했을까요? 지금 바로 함께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일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엘리엇 하퍼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학술대회를 넘어서 미래 국제 전략의 판도를 엿볼 수 있는 역사적인 자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포럼의 주제는 단순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국가의 번영을 결정짓는 조건은 자원인가? 바다인가? 제가 이 질문을 던지자마자 중국 대표단의 장웨이 교수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마치 준비된 듯한 목소리로 단언했습니다. 국가의 부는 결국 자원에서 비롯됩니다. 자원이 없으면 기술도, 외교도, 안보도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카타르 등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위치를 점한 국가들을 나열하며 이들 국가는 바다가 없더라도 국제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자원입니다. 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바로 뒤이어 같은 대표단의 천하오 박사가 통계 자료를 꺼냈습니다. 세계 GDP 상위 20개국 중 자원을 다량 보유한 국가는 12개 이상입니다. 자원은 단순한 부를 넘어 통제력의 근간입니다. 오펙의 결정 하나의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에너지 수출국은 세계 외교의 중심에서 전략적 카드를 줍니다. 그는 그래프와 데이터를 슬라이드에 띄우며 경제학적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회의장에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직 이 논리에 반박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등장한 인물이 바로 한국의 서준호 박사였습니다. 서 박사는 의외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요르단은 자원이 풍부하지도 않고 바다를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1965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영토 교환을 통해 아카바항 인근 18킬로의 해안선을 확보했습니다. 그 단 18킬로가 요르단의 경제적 생명선을 열어주었고 오늘날의 무역국가로 도약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바다는 단순한 통로가 아닙니다. 전략적 입지이자 생존의 열쇠입니다. 에너지를 생산할 수도, 무역을 통해 자원을 확보할 수도 있는 닭이는 공간입니다. 이에 장웨이 교수는 다시 반박했습니다. 요르단의 사례는 예외일 뿐이며 대다수 국가는 자원을 통해 번영을 이룹니다. 중동의 해상 무역 없이도 부국이 된 것이야말로 자원이 가진 힘을 보여줍니다. 논의가 격해지는 가운데 저는 회의를 잠시 정리하고 조용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자원은 고갈되지 않습니까? 미래 세대도 똑같이 자원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다는 닳아 없어지나요? 그 순간 회의장에는 조용한 정적이 흘렀고 저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를 조심스럽게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번영이 아니라 100년 뒤의 전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자원과 바다를 다시 모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발언에 영국의 레이첼 히긴스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무역의 생존을 위해 바다의 가치를 재정의했습니다. 자원이 아니라 해양 네트워크를 먼저 확보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다는 흔들리지 않는 글로벌 연결망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프랑스의 루이 베르나르 교수도 말을 보탰습니다. 세계의 분쟁 지역을 보십시오. 말라카 해협, 지브롤터, 호르무즈 해협 자원이 아니라 바다가 전략의 진앙입니다. 그 무렵 독일의 마리안느 슐레 박사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푸케의 해저 자원 공동 개발 사례를 들며 독일과 노르웨이는 바다를 통해 자원 협력을 이루어냈습니다. 결국 자원과 바다 중 무엇이 중요한가가 아니라 이 둘을 연결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미래를 지배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도적으로 토론의 중심을 기술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바다는 단순한 교역로가 아닙니다. 해상풍력, 해양광물 채굴, 수전의 수소기술. 이 모든 것이 바다를 자원 생산지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일본의 미야자키 히로 교수는 도쿄만 인근 수소 파일럿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우리는 지금 자원과 바다를 분리해서 볼 수 없는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바다가 자원이 되는 시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국의 서준호 박사도 덧붙였습니다.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는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우리는 육지 한 평 쓰지 않고 바다 위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곧 자원이 되는 전환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준비했던 한 가지 사례를 추가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자원 하나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업, 항만, 물류, 해운 기술을 통해 바다를 산업으로 만든 국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술을 통해 다시 그 바다를 자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뒤편에서 미국 대표단이 서로 귓속말을 나누었고
노트북을 급히 닫는 인물도 보였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지만 공기에는 분명한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다와 자원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략을 이미 실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우리는 그 나라의 다음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조용히 손을 든 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낯이 걷고 세계 외교계의 거물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지하 자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가진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서준호 박사의 첫 문장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장을 둘러본 뒤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을 기회로 바꾼 것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서 박사는 대형 스크린에 세계지도 한 장을 띄웠습니다.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 우리는 석유도 없었고 천연가스도 없었으며 철광석조차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해양 접근성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1970년대 이후 한국이 조선업과 해운산업, 수출 중심의 제조업에 집중하며 전 세계의 바다를 기반으로 한 산업 국가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사실을 짚었습니다. 현재 한국 무역의 99.6%는 해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루에 평균 130척 이상의 선박이 한국 항만에 드나듭니다. 이동하는 건 채뿐만이 아닙니다. 자원을 수입하고 기술을 수출하며 국제 협력도 해상으로 이뤄집니다. 그의 발언은 회의장에 잔잔한 파장을 일으켰고 일부 참가자들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위기를 깨듯 장외 교수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국이 그토록 해양을 강조하지만 결국 주요 원자재는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습니까? 히토류, 리튬, 니켈 결정적인 순간에 자원 공급망을 중국이 조절하면 한국의 해양 전략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일부 청중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있었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서 박사는 당황하지 않고 담담하게 반박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기에 타국의 자원을 수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원을 소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가공하고 혁신하고 다시 수출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존이 아니라 전략적 활용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자원 부족이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자원의 유혹에 취하지 않았고 생산과 기술, 무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발언을 듣고 중요한 개념을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원의 저주라는 개념을 들어보셨습니까? 회의장의 시선이 제게 집중되자 저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국가일수록 오히려 정치적 부패, 산업 구조의 고착, 수입 의존, 분쟁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콩고 모두 그 함정에 빠진 국가들입니다. 그 말에 서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의 저주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저주받을 자원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다였고 그 바다를 통해 기술과 네트워크, 브랜드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는 두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페노션, H&M 등 세계 해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한 위상과 로테르담 LA 싱가포르 등 주요 항만과의 연결 구조를 보여주는 도식이었습니다. 한국은 바다를 도로로 쓰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간이자 산업이며 기술과 협력의 중심입니다. 이쯤 되자 회의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끄덕임이 잦아졌고 메모 속도가 빨라졌으며 질문을 준비하는 손짓들도 포착됐습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저는 논의를 더 넓은 프레임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자원 없이 바다를 전략화했고 중국은 자원을 기반으로 해양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쟁은 단순한 국가 비교가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의 축소판이 아닐까요? 저의 질문은 회의장의 시선을 다시 고조시켰습니다. 그 순간 미국 대표단의 수석 정책 고문인 제인 하워드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자원의 전통적 패권과 바다를 활용한 새로운 패권이 충돌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한국은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전략은 작지만 날카롭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중국은 자원을 무기로 쓰고 미국은 해양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국제 질서를 형성해왔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국은 두 축을 넘나들며 생존해왔고 이제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회의장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서준호 박사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떤 블록에도 완전히 속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해양에서 자율성을 확보했고 기술에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다였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그는 자리로 돌아갔고 저 역시 그 여운을 남긴 채 다음 질문을 던지기 위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뒷좌석에 앉아있던 한 교수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회의장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고 곧 전 세계 외교계가 주목할 발표가 시작될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잠시 가라앉은 가운데
마이크를 잡은 이는 동남아시아 국제법 전문가 림파라딘 박사였다. 그는 말문을 여는 동시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바다가 있다 한들 자유롭게 쓸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말에 회의장의 분위기가 다시 긴장감으로 전환되었다. 남중국해를 보십시오. 해양 접근성이 있다 해도 그 위를 마음대로 다닐 수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족쇄일 뿐입니다. 림 박사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남중국해에 인접한 국가들이 중국의 군사적 통제와 인공섬 개발, 해군력 배치로 인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조차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외 교수가 강하게 반박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역사적 주권을 수천 년 전부터 이어왔습니다. 구단선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의 상징이며 현실적 힘입니다. 그는 이어 해양의 자유는 이상적인 개념일 뿐이며 현실 세계에서는 군사력과 외교력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수동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남중국해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서준호 박사는 그 발언에 곧장 대응했다. 그는 유엔 해양법 협약 UNCLOS를 화면에 띄우며 말했다. 1982년 채택된 유엔 해양법 협약은 모든 국가의 공해 이용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국 해안선으로부터 200캐리 이내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각국의 고유 권한입니다. 중국의 구단선 주장은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국제사법재판소 역시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다. 바다를 통제하는 것이 해양 패권이라면 그 바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양 리더십입니다. 이 발언에 천하우 박사는 단호히 맞섰다. 당신이 말하는 그 국제법은 서방 중심의 질서입니다. 중국은 2000년 전부터 남중국해의 어장을 관리해왔고 우리의 어부들은 이 해역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외부 세력의 기준이 아닌 우리의 역사와 문화, 관습에 따라 권리를 주장합니다. 회의장의 공기는 금세 감정적으로 치달았다. 말의 온도가 높아졌고 청중석 일부에서는 낮은 탄식도 들려왔다. 그 순간 저는 다시 중재자로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멈추겠습니다. 저는 손을 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국제질서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위한 것입니다. 감정과 민족주의가 토론을 지배하게 되면 해답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말을 마친 뒤 저는 중국의 인공섬 개발 현황을 객관적으로 소개한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수심이 얕은 남초 위에 거대한 활주로와 레이더 시설, 해군기지가 건설된 스프래틀리 제도의 모습이 화면에 떠오르자 회의장 곳곳에서 긴장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어 제가 준비한 그래프에는 중국 해군력의 급격한 성장 곡선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2010년 이후 중국은 연간 5척 이상의 군함을 남중국해에 배치하고 있으며 미국 태평양 함대에 맞먹는 전력을 이미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이 자료들이 공개되자 일부 참석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특히 노트북을 닫고 자료를 촬영하거나 서로 귓속말을 나누는 등 눈에 띄는 동요를 보였습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급격히 냉랭해진 가운데 서준호 박사는 조심스럽지만 강한 어조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현실 속에서 늘 해상 루트에 대한 위기를 고려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단일 해상 통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이어 말했습니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일본을 경유하는 동해 루트, 태평양 직항 루트, 남중국해를 우회하는 인도양 루트까지 한국은 다중 해상 경로를 전략적으로 구축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류 다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양에서 자립성을 갖는 유일한 방법이며 바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국가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 발언은 다시 한번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서 박사의 발언은 중국의 통제를 우려하는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자유항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서방 대표단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때 싱가포르의 알란테오 박사가 조심스럽게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동남아 국가들은 바다 위에 있는 자원이 아니라 그 바다를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원합니다. 자원은 소유할 수 있지만 바다는 공유해야 합니다. 그 말에 몇몇 대표단은 조용히 박수를 쳤고 회의장에 다시 냉정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한 젊은 학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한 나라의 해양 전략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그가 꺼내려는 이야기는 토론의 중심을 다시 기술과 전략으로 되돌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어 보였습니다. 일본 대표로 참석한 유미 사사키 박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일본 해역 근처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규슈 남단과 오키나와 인근에서의 어획 남획과 해양 환경 훼손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사사키 박사는 이어 이것은 단지 어업 갈등이 아닙니다. 국가의 해양 주권과 법적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라고 덧붙이며 위성사진과 함께 중국 어선 밀집 지역의 변화 추이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 발언은 곧 한국 대표 서준호 박사의 발언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역시 동중국해 인근에서의 불법 조업 문제로 수차례 중국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중국 어선들이 해경의 정당한 단속에 저항하며 철제 도구를 휘두르거나 선박으로 돌진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그는 실제 충돌 장면이 담긴 보도 영상 일부를 짧게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군사적 대응이 아닌 법적 절차와 국제 협력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경찰은 매년 수백 건의 단속을 실시하며 인도주의와 법 집행의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천하오 박사가 마이크를 잡고 격앙된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그 지역은 전통적으로 수천 년간 중국 어부들이 활동해온 어장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이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선 그어놓은 해역을 마치 절대적인 경계인 양 주장하는 것은 역사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는 중국 어부들은 생존을 위해 그곳에 나가는 것이며 국제법이 삶의 터전을 빼앗는데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회의장 일각에서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한 유럽 대표는 조용히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천 박사님, 그 지역은 명백히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입니다. 국제해양법에 따라 해양 경계는 자의적으로 그어진 것이 아니라 과학적 기준에 따라 확정된 것입니다. 이어서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단순한 조업권의 충돌이 아닙니다. 해양 자유라는 명분을 앞세운 경제적 영향력 확대가 결국 특정 국가의 권위주의적 확장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스리랑카 한반토타항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2010년대 초반 스리랑카의 항만 건설 자금을 빌려주었지만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자 99년간의 항만 운영권을 가져갔습니다. 그 결과 스리랑카는 자국 영토 안에 자국이 통제하지 못하는 항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회의장에 조용한 충격이 감돌았고 일부 개발도상국 대표들이 뒷자리에 앉은 채 귓속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즉각 반격했습니다. 스리랑카의 경제 문제는 그들 내부의 구조적 문제였으며 중국은 국제 투자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입니다. 또한 서구는 늘 중국의 투자를 함정으로 보지만 자신들의 군사기지는 왜 정당화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이번에는 설득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미 스리랑카, 파키스탄, 몰디브, 라오스 등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한 국가들이 지속적인 채무 부담과 정치적 예속 논란에 휘말려 있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분위기를 타고 파키스탄 대표인 칼리드 알리 박사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의 투자가 초기에 매우 환영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후 부채 구조가 일방적으로 기울어졌고 항만과 철도 운영권마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스리랑카 대표 역시 간단히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항만을 얻었지만 주권을 잃었습니다. 이 두 발언은 회의장의 무게중심을 확실히 바꾸었습니다. 그제야 청중은 경제적 영향력의 확장이 곧 해양 통제력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시작한 듯 보였습니다. 그때 서준호 박사는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바다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소유하려 한 것이 아니라 공유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한국과 요르단의 사례를 나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요르단은 바다를 갖기 위해 사우디와 협상했고 그 짧은 해안선이 국가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한국은 바다를 활용해 세계 10위권의 경제국가로 도약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자원은 고갈되지만 바다는 협력하며 확장됩니다. 바다는 독점이 아니라 공유와 규칙, 책임과 균형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 순간 인도양 연안국 대표단의 젊은 외교관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과 약간의 망설임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꺼내려는 다음 발언은 해양의 미래를 국가 간 힘의 경쟁이 아닌 지구 공동의 자산으로 재정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보였습니다. 서준호 박사는 다음 발언을 위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보다 단단했고 화면에 띄운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세계 1위라는 문구와 함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로고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조선업 시장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배를 만드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초정밀 군함 등 고부 가가치 선박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은 다름 아닌 바다였습니다. 그는 조선업이 단지 산업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뿌리를 형성해왔음을 설명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항만과 조선소, 물류 인프라를 바다 위에 쌓았고 이제는 그것이 기술력이라는 새로운 자원이 되었습니다. 이어 그는 반도체 산업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 역시 바다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소재는 일본에서, 장비는 유럽에서, 고객사는 미국과 중국에 있고 그 모든 연결고리는 해상 물류와 항만 시스템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때 저는 흥미로운 시점에서 개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의 창의성과 민첩함에 주목하지만 그 배경에는 지리적 해방성과 해양 접근성이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쇄된 내륙국과 비교해 바다는 정보와 사람,
자본의 흐름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그 말은 자연스럽게 디지털 인프라와 인터넷 개방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서준호 박사는 한국의 초고속 통신망, 글로벌 데이터 센터 구축 현황, 오지 보급률을 언급하며 한국은 정보통신망 또한 해양처럼 열려있고 흐르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술과 문화 산업 전반에 걸쳐 국제 협력의 속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화면에 BTS, 블랙핑크,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장면들을 띄웠습니다. 이 모든 콘텐츠가 유튜브,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 퍼질 수 있었던 배경 역시 디지털과 해양 개방성의 결합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특히 유럽 문화정책 연구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들은 한류가 단순한 문화 수출이 아닌 전방위적 네트워크 전략임을 새롭게 인식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어서 서 박사는 다소 예상 밖의 자료를 꺼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수치는 한국이 최근 폴란드와 체결한 방위산업 수출 계약의 규모입니다. K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그리고 K139 다연장 로켓. 총 계약 규모는 약 20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들 무기는 모두 해상 운송으로 수출됩니다. 그리고 그 수출을 뒷받침하는 것은 조선업, 해운업, 정밀 물류 시스템입니다. 방위산업마저도 결국 바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발언은 회의장을 또 한 번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그 기술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국가 시스템과 전략을 가진 나라라는 사실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흐름을 이어가며 서 박사는 마지막 주제로 전기차 배터리 분야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세계 시장 점유율 상위권의 배터리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배터리 원재료는 아프리카, 남미, 호주에서 들어오고 생산된 제품은 유럽과 미국, 동남아로 나갑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바다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는 공급망 지도의 애니메이션을 통해 리튬이 칠레에서 부산으로, 니켈이 인도네시아에서 포항으로, 최종 제품이 로테르담과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경로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원이 없었던 한국이 이제는 자원의 흐름을 설계하는 국가로 진화한 것입니다. 저는 그 지점에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국의 경쟁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지하에서가 아니라 네트워크에서, 기름이 아니라 연결성에서, 그리고 그 연결성의 핵심은 바로 바다입니다. 회의장 곳곳에서는 조용한 박수와 메모가 이어졌고 청중들 사이에서는 이제 자원의 시대가 아닌 연결의 시대가 왔다는 묵직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이란 대표단의 한 고위 외교관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결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언제까지 바다가 열려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회의장의 공기가 조용히 가라앉은 순간 아프리카 대표로 참석한 토마스 은베키 박사가 손을 들고 일어섰다. 그는 강한 억양의 영어로 질문을 던졌다. 중국의 대기오염이 해류와 바람을 타고 동아프리카 해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 어민들은 알 수 없는 해양 생물의 폐사를 겪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그 원인을 중국발 미세먼지 속 중금속 성분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회의장은 갑작스러운 지적에 순간 조용해졌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중국 대표단으로 향했다. 하지만 먼저 입을 연 것은 서준호 박사였다. 환경 문제는 국경을 넘습니다. 한국 역시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여 년간 환경사회 지배구조, 즉 ESG 정책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해왔습니다. 그는 ESG 중 특히 환경 부문의 실천 사례로 해상풍력 전략을 강조했다. 한국은 남해안과 서해안 일대에 세계적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바다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공간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어 장외 교수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한층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중국 역시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했고 수많은 도시에서 공장 가동 제한, 탈석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는 우리도 포기할 수 없는 미래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어진 자료 발표에서 중국과 한국의 환경 전략 간 차이는 뚜렷하게 드러났다. 엘리엇 교수 인체가 준비한 자료에는 해양 생태계 파괴 사례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황해와 남중국해 일대에서는 중국 어선의 대규모 저인망 어업이 산호초와 어류 번식지를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있으며 각종 플라스틱과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IMO 국제해사기구의 친환경 선박 기준을 조기에 도입해 핵화천 연가스 LNG 추진 선박과 전기 하이브리드 선박 등 친환경 선박 기술을 산업 표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서 박사는 이 부분을 짚으며 덧붙였다. 우리는 조선 강국에서 이제 친환경 해양 기술의 선도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다를 쓰기만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바다를 지키는 기술이 국가 경쟁력입니다. 그는 또 하나의 사례를 언급했다. 울산 인근 해양생태보호구역에서는 풍력설비 설치 전후에
해양 생물 변화를 정밀 조사하며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환경 보건 프로젝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강조했다. 환경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번영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 말에 회의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환경이라는 주제가 단순한 윤리적 가치가 아니라 경제, 기술, 외교의 핵심 요소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이다. 저는 마지막 정리를 위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바다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모두의 것이고 미래 세대의 것입니다. 따라서 바다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닌 규칙 기반의 질서입니다. 모두가 지킬 수 있는 협약, 모두가 책임지는 체계만이 진정한 해양 번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뜻밖의 인물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바로 중국 대표단의 천하오 박사였다. 그는 처음으로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 이 회의에 올 때 저는 중국의 입장만을 변호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한국의 해양 전략, 기술, 그리고 책임감 있는 자세는 솔직히 말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짧게 말했다. 배우고 싶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의 관점에서. 회의장에는 조용한 박수가 퍼졌고 일부 대표들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보탰다. 그리고 그 순간 이 긴 토론의 목적이 분명해졌다. 경쟁을 넘어 협력을 위한 통찰. 자원에서 연결로, 군사에서 기술로, 지배에서 지속 가능성으로. 국가의 번영은 더 이상 자원의 보유량이나 바다의 넓이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 어떻게 함께 살아남을지를 고민하는 힘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고민은 오늘 여기에서 분명히 시작되었다. 감사합니다.